최우상 회장님, 그리고 고 이영직 고문님, 그리고 우리 부령시 회장님과 우리 시군별 회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기업인 연합회 그 워크숍을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업인들을 이 자리는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실 어제는 농민을 만났고요. 엊그제는 또 어르신들을 만났고요. 또 어떤 때에는 노동자를 만납니다. 각각에 있는 각 구성, 우리 사회의 구성 하시는 각각의 부분에서 다양한 이야기들과 각자의 처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참 무거운 주제들이 많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 사회라와 국가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각 요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다 원활하게 잘 돌아갈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는 과거에 한 국내 요소로만 있었고 국외의 요소는 전쟁을 하는 것 외에는 뭐 특별히 큰 요소가 안 됐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국내의 칸막이까지 다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모두가 전 세계적인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늘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충남도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제가 지금 충남도에서 경제산업에 대한 충남도의 일반적인 흐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을 좀 올리고, 그리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로부터 도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오히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최대한 좀 짧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큰 흐름과 마찬가지입니다. 1988년 88올림픽 전후해서 우리가 늘 9시 뉴스마다 들었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우리가 미국 시장에 그 덤핑 관세를 매기느냐 마느냐가 늘 아주 주기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원조 주는 나라고 가서 싸워가지고 자유도 지켜줬던 나라인데 지금 미국 시장 와서 좀 팔아먹게 내비둬 이렇게 됐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미국도 점차로 니들 덤핑 아니냐 하면서 자꾸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8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1992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상황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받았던 각종 무역상의 예외적 조항들이 우리도 단 이제 하나의 예외 없이 그 시장에다가 우리가 다 노출돼 버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서부터 이것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84년도에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추진되어 왔었던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과 해외 투자의 제한에 대한 그 규제에 대한 해제, 그리고 해외 여행에 대한 규제에 대한 해제, 이런 등으로 출발해서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국가라는 단위의 시장을 보호하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을 보호하는 어떤 정책도 사실은 하기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국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왔었던 시장의 인위적 이 규정들이 끝내는 1997년도 IMF의 문제로서 거의 국가가 관리해오던 시장 관리와 기업과 경제 생태계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인 관리가 부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최근에 FTA 체결까지 일관되게 세계의 시장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나도 한 대 치려면 나도 맞이하지. 내 시장도 열어놓고 전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려있는 시장 내에서 국가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우리 국내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문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그죠? 그리고 기업과 그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새로운 상품군과 그 새로운 상품을 가능하게 해주는 문화와 과학의 창조적 기술력의 문제, 그죠? 이제까지 대략 선진국 여행하면서 이거 떼다 팔면 좀 돈 되겠다. 이거 나도 얼른 들어가서 국내 가서 만들어 팔면 되겠네. 라고 했던 이 카피분이 더 이상 우리 이제 없어요. 전 세계 상품이 워낙 널널하게 돌아다니니까. 그마저로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어떤 재화까지 포함한,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군을 개발하고 새로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하고 문화적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를 풍부하게 가져야만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새로운 또 20세기 우리의 산업화의 그 뒤를 이어서 한 단계 더 점프를 할 수 있는데, 이 점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2만 달러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이 2만 달러로부터 한 단계 더 점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옛날 체력장 시험 볼 때 턱걸이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는 굉장히 힘겨운 고비를 지금 계속 20년 이상 지금 보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는 국가대로 다른 방식을 쓸 것이지만 지방 정부도 이런 큰 흐름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징으로 보면 제 입장에서는 늘 이제 이런 고민이 있지요. 우리 충청남도가요, 제가 이제 그 전임 지사님 때부터 현재까지 그 외국인 직접 투자라거나 기업 투자 유치권에 대해서는, 또 지역의 총 생산량의 증가율에 있어서는 전국 1등이에요 지금. 근데 210만 명 도민들의 평균 소득을 이렇게 내보면 전국 15등이에요. 충청남도에서 100원어치를 생산한다면 충청남도의 그 100원 중에서 떨어지는 수입은 한 56원 원대예요. 56원. 56%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는 지역에 총 생산하는 액수가 100원이라면 지역 소득은 얼마냐면 160원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데 서울은 한 60원이, 대도시권은 대부분 다 100이 넘어요. 자기가 지역에서 생산한 것보다 소득이 더 높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 총 소득은 탑 클래스인데, 생산은 지역의 소득으로 치면은 17개 시도 중에서 15등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늘 저로서는 그게 제일 걸리죠. 우리 지역에 많이 기업 왔어, 우리 지역 수출 많이 했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나 소득이 좀 이렇게 늘었어라는 얘기를 난 듣고 싶은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좀 듣게 해야 될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해야만 이걸 될까? 이게 사실상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물론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기업 투자를 좀 등한히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또 우려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기업 투자 좀 열심히 하러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도 외국인 투자, 직접 투자라거나 기업 유치는 뭐 계속해서 1등, 2등 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관련되어서 전국 1등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과가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고민은 어떻게 내실을 기하느냐의 문제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내실을 기하게 해줄 거냐. 그건 국가 전체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전체로 볼 때도 기껏 우리는 중국이나 여타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거 팔으면은 원청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의 주요 회사들이 그 죄다 수익 가져가 버리면, 예를 들면 삼성 핸드폰이 기껏 팔아봤자 그거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내부 반도체 칩 설계를 한 원천 로열티로 더 나가버린다면 우리는 뭐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과제는 앞으로 얼마나 남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뒤로 얼마나 남겼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내실을 좀 기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도 있고 충청남도에도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볼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낸 게, 새로운 흐름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사업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죠. 그래서 이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협약을 한다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충청남도의 산업단지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가능하면 개별 입지 좀 허용 안 하려고 합니다. 개별 입지를 허용해 놓으면 그 지방도 2차선 빼곡이 나오는 데다가 나중에 공장 하나만 딱 들어가 놓으면 그 나중에 도로비가 더 나와요. 나중에 되면. 그럼 물류비도 더 나와버리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보면 그동안 많은 투자가 있었던 것은 좋았는데, 문제는 계획된 단지 내에 기업이 입지하는 것과 개별 입지로 치면 우리가 계획 입지율이 한 3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 다 그냥 개별 입지입니다. 이래버리면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사실은 물류 비용도 더 들어가고 도로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는 가능하면 계획 입지로 산업단지 심의를 죄다 좀 바꾸라고 해서,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개별 입지를 가능하면 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지 계획을 따서 산업단지를 계획 입지를 해놓으면 일반 생활도로 2차선 도로는 그냥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요. 산업단지로 계획돼 있으면 산업도로는 산업도로대로 따로 좀 4차선으로 내주면 되는데, 곳곳에 있어놓으니까 지방 2차선 도로를 다 4차선으로 뚫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무슨 수로 사실상 유지관리합니까 앞으로. 그래서 원래 보면은 이렇게 생활집, 여기는 이제 공장 이래서 따로 좀 놓으면 길을 좀 따로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생활집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모든 도로망을 다 4차선으로 넓혀줘야 된다는 요구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상으로도 비효율이고 지역으로도 그 돈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에 대한 개별 입지가 아닌 계획 입지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즉 제 목표는 지역의 생산이 지역의 소득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전환될까에 대한 고민이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나라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문제의식과 똑같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제가 이제 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과 계획 입지 속에서 도로망을 재정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천안, 하산, 서산, 당진 쪽에다 기업 많이 와서 그분들 평택이나 수원서 다녀요. 왜 안 내려오세요? 애들 교육도 문제고 의료 문제고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다고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나 기업 투자를 할 때 가능하면은 똑같이 정주여건에 대해서 함께 고려를 해서 산업단지 심의계획을 좀 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 초부터 상상산업단지 계획을 해서 지역에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가 좀 안 나옵니다. 우선 세 곳을 시범사업지역으로 해서 정주여건 거점도시 육성을 함께 연계시켜주는 산업단지 발전을 계획을 좀 깨보자. 이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능하면은 기업의 공장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늘어나는 쪽으로 어쨌든 간에 기업 투자를 좀 더 강화해보자. 이런 문제를 푼다든지요. 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망과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기업 유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능하면 서로 간에 이 지역적 연계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아니면 이제 충청남도는 농공단지가 91개가 있습니다. 91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이 농공단지가 가능하면 지역적 특성이랑 좀 맞아서 같이 돌아가야, 농공단지 따로 있고 지역 내에 있는 농촌과 지역의 소규모 읍면 내 경제단위가 서로 겉돌아 버리면 사실상은 나중 되면 별로 이렇게 상생 효과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돌릴 수 있는 문제로서 농공단지를 좀 특화시켜서 지역적인 어떤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을 좀 높이기 위한 투자를 좀 집중시켜내는 것. 최근에는 이제 논산 같은 경우는 논산 단지에는 식품 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좀 집중을 좀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요. 그리고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 공업용소 문제가 우리 천안 서북부 지역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업용소 개발을 위해서 사실상은 재작년부터 충청남도 통합물관리팀을 만들어가지고 2015년, 2020년, 2030년까지의 공업용소, 생활용소, 농업용소에 대한 토탈 계획을 세워서 이 용소 부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업적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도정은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노동력.
기술이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장을 개척해야죠. 그랬을 때 이 양질의 노동력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공급해 줄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는 이게 제대협다는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옛날 어른들 말씀 하나도 안 걸립니다. 백년지 대계 보려면 사람 키워라 이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 사람 교육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냐? 조선시대 과거급제하듯이 그저 사사삼경 대신에 국영수 좀 대체시킨 거 외에 교육자 방식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외우고 똑같이 암기하고 이런 방식 가지고는 사실상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조적인 산업력이 안 나옵니다. 교육 투자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내 같으면은 이 사람과 관련되어서 노동시장과 관련되어서 이 시장 제도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 회계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각종 수당제도 있죠. 그 수당제도가 왜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뭔가 합의를 못하기 때문에 여타 형태로 자꾸 서로 찔끔찔끔 하다 보니 그냥 수당만 늘어나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 그래요. 당신은 1년에 얼마? 오케이. 나랑 계약합시다. 그것이 이제 급여는 그만인데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 복잡한 비용이 사실상 우리 사회적 갈등 때문에 만들어지는 수당입니다. 이게 다. 노동력이라고 하는 상품이 거래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복잡한 겁니다. 지금 상품 거래하는데 옵션 달러, 보너스 달러 막 이래가지고 상품 가격이 뭐 나중 보면 이르시도 복잡해진다면 그 시장에서 상품 팔아먹기 어려워요. 똑같아요. 노동력 상품도 내가 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도 것이기 때문에 노동력 상품입니다. 근데 이 상품 거래하는데 웬 수당이고 뭐 복잡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장 제도 자체가 노동력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제도 자체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전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도들을 국가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 지방정부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노동력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기대여라든지 지역 대학들하고의 교육 이 맞춤형 이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정과 관련되어서는 약간의 정책금융을 우리가 신부나 중소기업 정책지원자금들을 좀 운영합니다만 사실은 여전히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영 양에 안 차죠. 예. 그리고 여차하면 뭐 돈도 별로 안 되는 데다가 담보대라고 하니까 뭐 사실상은 이번에 저 축산인들한테 어려워가지고 사료 긴급 자금해가지고 290억 딱 돈통에다 넣어놨는데 이 돈 뭐 아무도 못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그 담보대라고 하는데 지금 축산인 중에서 그 담보력 가지고 이 담보력은 다 바닥에 나 있는데. 그러면 이 담보력을 대신해서 그러면 저 농업신부나 신부에서 또 대중되지 않겠냐 하지만 신부도 무한정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지금 신용보증 제도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신용보증률을 한 85%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신보율을 높여주게 된 나라 없어요. 쉽게 말하면 100원 꽂았는데 은행이 뛰면 85원 갚아준다는 건데 그 은행은 아주 땅 짓고 훔치는 거죠. 그러니까 50원, 50% 이내입니다. 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렇게 높은 신보율은 없죠. 이것이 사실상 시장 내에서 또 다른 어떤 금융과 기업들의 거래량에 있어서 거래 상태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 정책금융과 관련되어서 중소기업들의 2차 보증금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를 어떻게 높일까? 이거 대학 고민인데 저도 아직 답을 못 찾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이제 저도 이제 직면해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 개척을 위해서 박람회다거나 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 전시회라거나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저도 다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업인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또 다른 계산할 점이 또 뭔 없는지. 마케팅과 관련돼서는 이제 주로 이런 문제가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잘 돌려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지역 내의 생산이 지역의 소득으로 어떻게든 전환을 해낼까에 대한 문제. 그러려면 여전히
지역 내의 우리 기업인 연합회 우리 여기 회원사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이랑 같이 더 좀 긴밀히 더 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논의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과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 그 근로자분들이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위해서 대중수기업 동반성장협약을 2차 밴더까지 해가지고 동반성장협약을 2년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마다 1차 밴더에서부터 2차 밴더까지 계속해서 좀 높여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좀 평가를 해보세요. 그 정책이 어떤가? 라고 했더니 대기업들은 효과 좋음 이렇게 나오고 1차 기업인들은 효과 별로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별로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효과가 일반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실제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더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각각이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시면 저도 또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어떤 구체화된 어떤 노력들 그리고 지역에 충청남도가 207만 명입니다. 연기군이 세종시로 떨어져 나가면서 인구가 203만까지 줄었다가 한 6개월 사이에 또 한 4만이 또 금방 또 복원되더라고요. 지금 한 207만 명까지 되는데 그 중에서 농업인구가 한 40만 명 돼요. 꽤 커요. 꽤 큰 비율이고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도민들 소득 높이려면 이 농업 문제에 대해서 또 뭐 답을 안 내면 답이 안 나와요 사실. 근데 이 농업 문제는 또 전통적으로 보면 개별 소농가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대부분 가락동 중간 수집상들한테 대부분 다 포장거래로 다 그냥 다 분열돼서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업으로 치면 자기가 제품 만들어 놓고 시장의 과잉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자기 제품을 스스로 반값에 팔아야 되는 상황을 농업 분야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농민들 스스로가 생산은 규격을 표준화시키고 생산 규격과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을 규격화시켜서 공통의 브랜드로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농민들이 농협 단위로 또 반겨를 잘 안 하세요. 그러고서 농협에 맨날 돈 장사만 한다고 농협이랑 아주 그냥 사이들이 안 좋으세요. 농협 조합장님들한테 왜 자꾸 욕을 먹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대가네요. 이래. 뭐가 대가네요? 그러면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금 좋을 때는 포장거래 다 하고 금 나쁠 때만 팔아달라는데 우리도 대답이 있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사이클을 또한 풀어서 기본적으로 농업과 지역의 기업들의 어떤 뭐 구조를 좀 만들어주자 이래가지고 지금 학교급식과 대기업들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이 단체급식에 어쨌든 지역 내 직거래 재배 계약 면적을 무조건 늘리자 해가지고 좀 기업들한테 제가 좀 굉장히 좀 대기업들한테 요청을 좀 세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같이 좀 합시다. CJ 푸드라거나 무슨 푸드라거나 다 대규모 외식 체인점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단가 서로 간에 하지 마시고 지역 내에 어쨌든 간에 농업과 지역과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기업 활동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같이 이제 돌리거나 그 중간에다가 또 우리 지역 내 농수축산물에 대한 식품 가공업을 같이 좀 집어넣거나 이래서 가능하면 지역 내에서 순환시켜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소득이나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산해서 한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별로 소득이 다 안 잡혀요. 이 과정에 논에다가 물들처럼 뱀꼬리처럼 뱅뱅 돌리면 이 국민소득은 2배, 3배, 10배씩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순환시키느냐의 문제거든요. 전체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순환시킬 것이냐. 근데 시장은 직접적 지배와 직관으로 가서 시장에 대한 지배력만 높이려고 막 기업들은 뛰죠. 이러다 보면 당장 자기 제품 자체에 대한 자기 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나중 되면 이게 술록은 영양대는 없고 사자만 있는 들판이 돼서 다 죽어요. 이렇게 되면 다 죽게 되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주기적 공황의 이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면 자꾸 이제 성과 시트라도 이 꼬불꼬불 가야 되거든요. 경제 생태계의 이 구조를 잘 서로 간에 이빨에 물리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사회적 경제라거나 협동지역 경제라거나 지역 내의 직거래라거나 산업단지에서의 정주여건을 포함하는 투자 유치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거기다 짜서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이제 지방정부로서는 이제 거시경제적인 어떤 그 재정의 문제라거나 금리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어서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 저희가 지역 경제 정책을 좀 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지역 내의 노동력 상품들이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교육 정책을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교육 정책은 도지사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교육 자체는 또 따로 나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정책 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도 뭐 잘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방식의 또 교육이 같이 들어가 줘야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70년대, 저는 저 논산 출신인데 거기 논산공고, 연무대 기계공고 그때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우리 산업인력 배출해가지고 구로로 가고 마산으로 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한 20년 해가지고 우리가 OECD 간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노동력이 필요하냐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매개로 한 노동력 상품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적극적인 다른 정책을 좀 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별로 좀 많이 못 챙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수단이 좀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지금 이 경제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도정책을 좀 이런 방향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좀 빼먹은 거예요. 기업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도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해를 좀 구해야 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빠뜨린 게 있나?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항만물류과를, 항만국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내륙 지역이 아니라 해양 도시예요. 충청남도는. 근데 사실은 목포선의 농업시대에 목포선의 쌀가맛 싣던 그 부두, 농업시대에 쌀가맛 싣고 목재 싣던 군산항과 장항부두, 이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산하고 저쪽 울산 그 항만은 뭘 뜻합니까? 일제강점기까지 포함해서 근대화 산업화 시대 때의 항만입니다. 자, 그때는 이쪽 서해안이 별게 없었어요. 왜냐면 뭐 중국이 또 변변한 시장도 안 됐고, 또 그 뒤로는 동서냉전 때문에 중국하고도 교역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우리의 제1차 교역국의 압도적 1등이 중국이고, 아시아 일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포함하면 한 60% 이상을 아시아랑 거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미국은 20% 채 안 되고. 그러니까 유럽 시장은 사상 의외로 작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시아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서해안 쪽으로 도로도 나고 항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가 이 환황의 경제 시대를 적극적으로 좀 응대하자 해서 7개 충청남도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을 어떻게든 좀 개발을 해볼까, 이걸 지금 계속해서 지금 3년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국가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시키지 않고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당진 평택항도 사실은 1985년에 계획해가지고 지난해서야 자동차 부두 전용선석 그거 부분적으로 준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만 정책과 항만의 배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 체계를 조금 더 도로망 체계를 정비해서 충청남도가 이 환황의 경제권 시대에 좀 더 주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본 투자를 계속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또한 도정의 큰 하나의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충청남도에서 이제 지금 포괄적인 경제산업에 대한 포괄적 정책을 그렇게 좀 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도정에 대한 간략한 저희 보고 말씀을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끝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기업인들 제가 만나는 자리이고요. 또 어떤 때는 소비자를 만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학생을 만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기업인 여러분들 이 모임을 들 때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이십니다. 정말 가장 강력한 이 생명력과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업인들입니다. 공무원 사회도 있고 교육 사회도 있고 뭐 문화예술인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이 기업인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저는 기업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업인 여러분들 도정에 함께 이해를 좀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제 말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